그 사이에 이제 국가 부도만 뭐 9번 이상이 났죠. 왜냐하면 교육비도 무료, 의료도 무료, 아침에 붙인 가격표와 오후에 붙인 가격표가 다르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가 이 꼴이 된 이유는 다 그 포퓰리즘 때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관연구원, 또 칠레 가톨릭대학교 아시아센터 협력교수로 있는 민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메시,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마라도나를 기억하시겠죠. 한번 우리 다시 세계 지도부터 보면, 이 세계 지도에서 자 이제 멕시코에서 이것을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여기 긴 나라가 칠레, 그리고 안데스 산맥을 사이에 두고 그 옆에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아르헨티나는 칠레와 안데스 산맥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접하고 있고, 칠레가 태평양을 접하고 있다면 아르헨티나는 대서양을 접하고 있죠. 또 한국 분들 사이에서는 여기는 이태리 사람들이 많이 갔대 라고 알려져 있는 곳, 실제로 그 옛날에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만화에서 이태리 이민이 등장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태리 이민뿐만 아니라 유럽 이민들이 많이 건너간 곳이고, 또 그래서 실제로 가보시면 백인들이 많고, 언어는 이태리어 억양이 많이 들어간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또 유럽 이민이 많았던 만큼 실제로 가보시면 유럽풍의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탱고의 본고장이기도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리 이민이 많고, 그래서 물론 이 중남미에 있는 33개국이 각 나라가 스페인어의 특징이 조금씩 달라요. 또 원주민 인디오 비율이 많은 곳은 원주민어가 지명이나 요리명에 더 많이 들어가고, 이 아르헨티나로 가보시면 정말로 스페인어를 듣는데 이태리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백인 국가다라고 생각하고 가보시면 갑자기 흑인 거리도 나타나고 백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아서 놀라실 경우도 많고,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다양하고, 또 한국 이민들이 많이 가서 정착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중장년층에게는 조금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또 한국 분들이 탱고 열심히 배우시는 분들 많아서 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탱고 대회에서 수상한 한국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한국 이민들이 그만큼 많이 건너갔던 얘기는 20세기 초에 아르헨티나가 한때 세계 5대 부국에 들 정도로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기억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느 정도로 잘 나갔는지를 아마 오늘날 여행을 가보시면, 우리 속담에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 영광이 보여요. 유럽식의 건물이 질비하고, 그 당시에 이 부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어떤 자체 산업을 발전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농업, 가축, 특히 소고기 수출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중에 유럽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다른 경로를 뚫었을 경우에 더 이상 아르헨티나 소고기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자체 산업이 없었던 탓에 갑자기 몰락하게 되었죠. 그러나 아르헨티나가 문화 자본이 굉장히 풍부하고, 문화적으로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또 아르헨티나가 브라질, 멕시코와 더불어서 중남미 3대 영화 강국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마도 한때 잘 나갔을 때의 유산이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짐작합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르헨티나에 태어나는 것이 신의 저주라는 말이 있었대요. 그렇게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왜 못 살게 됐을까? 그런데 이 또한 어떤 중미의 마약 카르텔과 마찬가지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게, 당연히 식민의 유산이 있고, 그 사이에 20세기 중반 이후에 정치 혼란, 군부 독재, 포퓰리즘 정책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떤 그 사이에 이제 국가 부도만 9번 이상이 났죠. 극단적인 대책을 세웠다가 또 포퓰리즘도 극단적으로 갔다가 어떤 해결책을 찾는 와중에 해결책을 찾아간다기보다 오히려 더 망하는 어떤 악순환을 겪어왔죠. 제 아르헨티나 친구도 아르헨티나는 급격하게 발전한 적은 없는데 급격하게 하락한 적은 있다. 그러니까 완만한 발전에서 급격한 하락, 다시 조금 상승을 타다가 다시 급격하게 나락의 길을 걷고 있다 하는데, 제가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그렇게 아르헨티나를 서너 번 갈 때도 그때도 지폐를 굉장히 많이 싸들고 다녀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그런데 이게 1976년부터 83년까지 군부 독재, 또 이 사이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또 지금도 그게 상처로 남아있고, 그 사이에 이제 민주화로 갔다가 다시 페론 정책의 포퓰리즘으로 갔다가 하면서, 사실 아르헨티나에서는 온 국민이
국가에 고용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복지 정책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발달되어 있어서 오늘날 이제 오히려 그게 독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교육비도 무료, 의료도 무료, 교육하는 사람들, 연구자들, 그렇게 영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영화 산업을 비롯한 예술계 종사자들에게도 아낌없이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국고는 계속해서 바닥이 나고, 이제 오히려 지금 밀레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이런 지원을 다 끊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반발도 크죠. 제가 아르헨티나 뉴스를 봤더니 어떤 마트 주인이 아침에 붙인 가격표와 오후에 붙인 가격표가 다르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이 이제 스페인어로 직역하면 꼴천, 매트리스 아래에 있는 돈을 다 꺼내라 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너무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레이 정권 이후에 회복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급변하는 시기를 겪고 있고, 그 매트리스 밑에 있는 달러라는 돈이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침대 밑에 돈을 숨겨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행에 돈을 넣거나 하는 대신에 해외로 보내거나 내가 가지고 있거나 사람들이 그 방법을 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수출 주도형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보면. 그래서 수입 규제도 굉장히 많았고, 하다 보니까 자국 내에는 어떤 제조업이 발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입조차 규제하니까 물건도 굉장히 귀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아르헨티나 지인들은 칠레에 와서 노트북도 사고 TV도, 제가 TV 모니터까지 사가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런가 하면 칠레 사람들은 화폐 가치가 그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생필품 가격은 아르헨티나가 더 싸니까 차 타고 한 2시간 가서 마트에 가서 장을 봐오고, 이렇게 역으로 서로 여행을, 쇼핑 여행을 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현상이 제가 아르헨티나 갔을 때도 택시비 한번 내려면 제 기억에도 그때 지폐를 이 정도 두께로는 냈던 것 같아요. 하니까 지금은 그거보다 더 많이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네. 얼마 전 기사에 보니까 그 코인 화폐가 지금 중남미에서 뭐 붐을 이루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서 제가 한번 현지 뉴스를 찾아봤더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르헨티나가 그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기톱 대통령, 뭐 미친 사람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자, 이제 이 밀레이 대통령이 경제학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포퓰리즘에 반대하죠. 아르헨티나가 이 꼴이 된 이유는 다 그 포퓰리즘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 주어졌던 모든 복지 정책과 지원을 다 폐지하거나 아니면 감축하거나 라는 정책을 벌이고 있고, 또 심지어 달러화를 도입하겠다는 정책도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축소해서 공무원들의 10%가 감축됐다고 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런 밀레이 대통령의 정책이야말로 미친 물가를 잡을 유일한 희망이다 라고 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고, 또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자원이 풍부하고 또 리튬 트라이앵글의 주요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조금 좀 투자를 할 만한가 라고 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국내에서는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제까지 국가에 고용되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모든 지원이 끊기면 살아갈 방도가 없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극과 극의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아르헨티나는 지역별로 북쪽에 리튬 트라이앵글 광산이 있다면, 이제 남부로 내려오면 농업이 있고 또 소고기가 있고 와인도 칠레만큼이나 유명한데 수출을 많이 안 했을 뿐이고 하기 때문에, 주로 지금 밀레이 대통령은 어떤 내가 이 산업을 발전시켜서 수출을 시키겠다라는 것보다는 국내에서도 심지어 중앙은행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긴축 정책을 통해서 국내 경제부터 내가 바로 잡겠다. 그래서 내가 통화 가치를 안정화시키겠다. 그래서 지출 삭감이 아주 가장 중요한 지금 목적이죠. 그래서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달러화 도입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많은데, 과연 달러화를 실제로 도입할지, 또 도입한다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중앙은행을 없앤다는 게 어떻게 그러면은 나라의 돈을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밀레이 대통령 자체가 내가 중앙은행 못 믿겠다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민영화 정책으로 지금 가겠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리튬 같은 국가의 주요 광물은 국유화하겠다는 어떤 그런 정책을 함께 벌일 정도로 하고,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지금 엄격하게 공무원들 감축을 비롯해서 이런 모든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사례가 바로 칠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중남미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 경제가 되기도 했지만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데, 과연 밀레이가 지금 이런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지, 도입한다면 성공을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이의 슬로건이 국가를 기업처럼 운영하겠다예요. 이 밀레이 정책의 명고함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통화가 그래도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리고 또 달러화 도입하면서 이런 얘기가 오가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외자 유치를 좀 투자를 좀 해볼까. 그래서 외자 유치가 기대가 되고, 또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또 시장 친화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와중에 물가는 오르고 소비가 침체되고 또 실업이 우려될 수밖에 없죠. 지금 공무원들이 10%고 그 이외에도 지금 다 인원을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페소화가 계속해서 지금 불안정하고, 또 이 복지 정책을 감축한다고 해서 그 이상의 인프라가 함께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또 이제까지 복지 정책을 통해서 치료를 받던 또 지원을 받던 어떤 장애라든가 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취약층은 엄청난 위협에 지금 맞닥뜨려 있죠. 그래서 어떤 이런 극단적인 긴축 정책과 이념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Don't Cry for Argentina, 마돈나가 불렀던 그런 페론 정권이 유명하고, 페론의 에비타 정권이 유명하죠. 그 이전에 독재 정권이 있었고, 그때 사라진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그런 어머니의 모임이 있어서 하고. 자, 그런데 페론 정권도 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페론 자체가 굉장히 무솔리니의 영향을 받아서 복지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또 다른 독재 정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보면 올바른 민주화의 길을 걷는데 굉장히 힘든 여정을 밟아온 거죠. 왜냐하면 군부 독재가 끝났는데 이 군부 독재 종결이 민주화가 아니라 어떤 복지 정책을 동반한 독재 정치가 됐고, 그 과정을 거쳐서 민주화가 되면서도 포퓰리즘은 계속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밀레이 대통령은 아주 극단적인 국가의 민영화를 선포하는데, 문제는 지금 사회 전체가 아직 어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 민영화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사회가 돌아갈까라는 우려가 있고, 또 극우 포퓰리스트냐 또는 극우 신자유주의자냐 하는 사이에서 사회 통합이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지금 사회가 굉장히 양분되고 있죠. 우선 중남미의 좌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념적인 좌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도 조금 드러났듯이 신자유주의냐 아니면 복지정책이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척점이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그렇게 우리같이 극단적인 이념 이데올로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종류의 포퓰리즘 정책을 쓰느냐, 또 어떤 종류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쓰느냐 사이에서 오히려 저는 중남미의 신자유주의는 좀 더 미국에 가까운 신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르헨티나는 민주화 과정과는 별도로 포퓰리즘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이때까지 수세기 동안 복지 정책이 길들여진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더 망해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 정책을 그만해야 된다고 동조를 하면서도 동시에 살아갈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죠. 저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자체 산업이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세계 5대 부국이던 10대 부국이던 농업과 소고기를 중심으로 한 가축을 수출해서 부를 창출할 때 그 부를 발판으로 어떤 자체 산업을 발전시켰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자원 수출에만 의존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쉽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멕시코를 비롯한 중미의 농민들이 마약을 재배해도 수익을 높게 올리니까 마약을 재배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역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체 산업을 발전시키기가 쉽지 않고 기술력도 딸리고
가지고 그러느니 그냥 우리 땅에서 나는 거 수출하지 뭐 했다가 해외에서 이 수요가 줄어들면 그냥 한순간에 망하는 거죠. 한국의 포스코에서 이 아르헨티나에 투자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가 리튬 트라이앵글이고 전 세계 매장량, 생산량에서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밀레이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라기보다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죠.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이 지역 자치제가 나름 발달되어 있어서 이 아르헨티나 전체의 법률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이 지역의 자치법을 잘 아는 것도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